오늘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이신 정선영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선영입니다. 저를 소개할 때 다른 어떠한 수식어도 필요 없이 정선영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작가도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그다음에 박사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박사님도 하세요? 예. 최근에 가신 건가요? 예. 어, 저 건대 축산경영대학에 축산이요? 예, 제가 원래 전공이 식품하고 축산 이쪽인데 그래서 네. 유통업체에서 있을 때도 그쪽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얘기한다고 그러면 식품유통 전문가? 어, 그러니까 경영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원래는 식품유통 전문가였고요. 그래서 식품유통 전문했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경제 경영에 좀 녹여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비유 쪽에 많이 나와서 그래서 대부분 다 독자들이 좋아했던 것 중에 그런 비유들이 현실 속에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네. 사실 퇴직을 하고 나니까 그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새로운 길 속에 요즘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경제, 경영, 돈 이쪽 부분이 네. 가장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기가 뭐냐면 글쓰기니까 글을 써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기록들을 갖다 그냥 저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네이버에 있는 부동산 스타에다 올렸어요. 네. 근데 올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 글 좋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책을 출판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가가 된 것도 우연처럼 된 거죠. 작가가 되고자 마음먹었던 건 아니고 그 퇴직 후에 내가 뭘 하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 기록으로 남겼던 그 기록들이 책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냥 그 활동하시던 카페에다가 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 글을 한 편씩 쓰신 거예요? 예. 아, 근데 그게 반응이 좋았던 거군요. 네, 그 반응이 좋아서 그때 그 반응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제가 그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자본소득 이 부분을 갖다가 그 가수 나훈아님과 가수 남진님을 비유해가지고 그 비유했던 부분에서 좀 빵 터졌죠. 터져서 그거 터지면서 그래서 좀 토탈 다 해서 제가 올렸던 글이 한 50편 정도 되는데 이 50편이 한 거의 100만 뷰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책을 또 출판되고 이게 또 베스트셀러까지 되고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 또 운이라고 네. 말씀하셨지만 그게 또 실력이 없으면 운과 또 결합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혹시 말 나온 김에 그 네. 남진과 네. 나훈아 네.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제가 퇴직한 날이 네. 2020년도 9월 30일이에요. 네. 9월 30일이 명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 전날. 추석 명절 전날인데 그날 이제 뭐 그 퇴직하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 짐을 다 빼가지고 오니까 짐이 이제 바나나 박스 한 3박스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3박스를 들고 털레털레 집에 와서 명절 전날이니까 이제 처가를 가든지 본가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쪽에 나 퇴직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와이프하고 그냥 TV만 봤어요. TV만 보는데 그때 뭐 했냐면 대한민국 어게인쇼 나훈아 쇼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센세이션 일기 때문에. 그 테스 형 나오는 했던 노래.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냥 불현듯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는 퇴직해가지고 이런 절망에 빠져 있는데 저 70 넘은 노가수는 청바지 찢은 청바지 입고 그 특유의 표정 막 이런 표정 지어가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연료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하나의 조건은 자기 마음대로 3시간 공연하겠다. KBS랑 네, 그렇게 네. 한 거예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당함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저분은 저작권료가 있구나. 이 저작권은 문화자본이겠구나. 그래서 문화자본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연이나 이런 근로소득을 벌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애수를 할 수 있게 당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꽂히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근로 생활을 하면서 근로자로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그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훈아 그분이 그 째려보는 눈빛 한 방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내가 좀 잘못 살아온 게 아닌가.
아직도 내가 25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의문을 갖다 하나 딱 화두를 저한테 던져준 거죠. 그래서 그 비유를 갖다가 글로 썼는데 이 비유를 갖다가 의외로 사람들이 여태까지 뭐 근로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비유로 인지가 했던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이 많이 회자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그 나훈아 분하고 네, 조금 이렇게 이제 상반된 게 네. 남진 케이스. 네. 남진 그분 얘기를 갖다가 제가 뺀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분을 갖다가 아. 폄하되는 듯하게 저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다른 채널을 돌려보니까 그분이 트로트 심사위원으로 와서 심사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당대에는 두 분이 그냥 뛰어난 가수였잖아요. 오히려 남진 이분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지금도 공연이나 아니면 심사위원 같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받는 아직도 이런 근로자에 머무르고 있구나. 이걸 가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본이었구나. 문화자본. 그래서 문화자본에 대한 소득들을 올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가 글 쓰는 것 자체도 책으로 출판돼서 만약에 내가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면 문화자본화 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때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문화자본가로 되기 위해서 책으로 전환되는데 더 열심히 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 자본이라는 게 조금 네. 더 쉽게 만약에 용어로 쓰면 네. 그 돈, 자본소득. 자본소득이죠. 네. 거기서 이제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지면 그만큼 이제 70대에도 이렇게 자유롭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자기 예술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려고 그러면 돈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되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은 돈이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흔히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로 경제적 자립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경제적 자립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사람은 자유롭게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들에게 돈 공부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또 이제 제목을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네, 처음에는 사실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한다 했어요. 네. 근데 경제라는 좀 약하네요. 용어가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체적인 돈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출판사와 같이 협의해서 돈으로 바꿨죠. 근데 이 돈으로 바꾼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경제 그랬으면 좀 딱딱한 그러니까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 돈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돈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 제목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제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 이렇게 장마다 많은 부분들이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해서 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네. 아드님이 직접 쓰신 거죠. 네. 네, 아들이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책이 네. 끝나더라고요. 네. 이게 되게 부자관계가 좋으신 거 봐요. 그럴 때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이 골프고. 골프? 골프 좋아하세요? 골프도 좋아하는데 네. 잘 안 치긴 해요. 근데 골프는 좋아해요. 한때는 막 골프 미쳐가지고 싱글까지 플레이하려고 막 가진 노력을 했는데 70대 딱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기했어요. 아예. 골프 스코어에 대해서는.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식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것도 많긴 한데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저는 이제 입으로는 하진 않고 글로써 아니면 내가 몸으로써 네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전달하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제가 요즘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글로만으로 또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하는 거는 뭐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특별하신 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유튜브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네. 초등학생들도 네. 가장 되고 싶어하는 요즘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임원까지 지내신 다음에 이렇게 계속 예. 뭔가 최신 유행의 예. 그런 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아드님도 예. 사실은 되게 많은 거를 느끼지 않으실까. 지 친구들한테는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어, 저한테는 뭐 그렇게 음, 저한테 이렇게 다정한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부자감이가 좀 예, 그렇잖아요. 저도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게. 그 거의 뭐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해도 단답형 있잖아요. 왜? 알았어. 네. 돈 좀 줘. 뭐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친구들한테는 또 뭐 우리 아버지 음, 훌륭하신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음, 간접적으로 들리게 그렇게 또 센스 있게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책의 내용이 좀 생각나는데, 예. 그 아드님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예. 그 군, 이제 복무 기간을 마치고, 예. 그 전문화사, 예. 맞죠? 그 예. 전문화사로 예. 6개월인가 1년인가 더 남을 수 있는 거, 예. 그때 고민을 하면서, 예.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한 예.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때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예. 그 조언을 주셨잖아요. 예. 그것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자기 또래들이 예. 다 원하는 것들은 거기는 레드오션인 거고 음. 자기 또래들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예. 그게 저는 블루오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웬만하면은 너희 또래들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택을 해라. 그 선택이 아마 전문화사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6개월을 내가 여기서 왜 있냐 6개월. 이거 다 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선택을 하면은 너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라는 건 강제로 징집돼 가지고 들어가서 18개월을 살았는데 6개월은 너 스스로 선택한 거라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 선택은 시간이 금방 갈 것이다. 너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자발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문화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선택 안 했죠. 그랬군요. 나중에 제대하고 나오면서 딱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죽어도 싫더라 군대. 근데 좀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군대 너무 죽어도 싫더라.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밖으로 나오면 예. 이제 만약에 그 복학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파트타임자. 예. 근데 그때 그 경쟁도 심할 뿐만 아니라 맞죠. 또 이제 자신의 그런 군대에서의 그 강제적인 환경이 예. 없으니까 오히려 뭐 더 느슨해질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서술해 주시면서 예. 그냥 자신을 그 환경에다가 예. 강제적인 환경에 두라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예.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 예측이 맞았던 게 나와서 지금 낮가방을 거꾸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가방을 대부분 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도 거기에 제가 대학원이 이쪽 대학원이 아니었던 걸 졸업을 해서 그래서 기초학점 미수해야 돼요. 그 기초학점 미수를 갖다가 학부생들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학부생들하고 수업을 같이 들어요. 지금 21, 22 네. 이 친구들하고.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은 그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다 방인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다 모습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가방이 다 거꾸로 산다. 그래서 조별 모임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이상하게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낮에만 졸리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젊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저 젊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사? 저도 그렇죠. 저도 PC방에서 밤 많이 새고 네. 게임 많이 하고. 네. 그러면은 저자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네. 그 대기업 네. 임원 그때 한번 네.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네. 그 대기업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네. 대기업 임원까지 한 25년 정도가 네. 걸리셨다고 네. 이제 책에서 네. 봤는데 그 25년 동안 일하시면서 네. 좀 크게 느꼈던 것들이 있다면 네.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어디를 취직하게 되면 이 취직하고 퇴직하고 그 사이에 네.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그러니까 취직과 퇴직 사이에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월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월급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비즈니스 카드가 그러니까 명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함에 대한 것들을 얻는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자기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 네트워크가 그 안에서 다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인맥이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직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퇴직하는 순간에 다 사라지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퇴직이 사회적 죽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왜 사회적 죽음이냐면 자기가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주체적으로 되어왔던 직장생활로 되어왔던 월급, 명함, 그다음에 인맥 이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 가지 소중함을 역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알고서 거기에 맞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월급은 그야말로 자기가 시간과 노동을 제공하고서 받는 거면은 시간과 노동을 제공할 때 이 월급의 가치만큼 다른 무엇인가를 더 배워와야 돼요. 그래서 월급이 단순하게 내가 노동과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동과 시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배워야 될 경제적인 가치들을 갖다가 충분하게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명함은 사회적 지위를 배변해 주는 건 맞잖아요. 딱 명함을 갖는 순간에 저도 이제 거기 있을 때 부문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지위라고 보통 다 생각하고 자기 지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갖다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브랜드를 가지고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글쓰기는 해왔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해서 나 혼자만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의 독립된 가치를 갖다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나만의 독립된 가치를 갖다가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 같은 건 글쓰기고 다른 분들은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든지 하면서 그런 명함이 주는 사회적 지위 이외에 자기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갖다가 발견하는 부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맥 부분이 있는데 인맥 부분은 사실은 인맥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맥을 갖다가 직장 생활하면서는 넓고 얕게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넓고 얇게 하는 인맥들은 나중에 퇴직 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저는 깊고 좁게 그렇게 인맥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직장 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가족과 친구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가족과 친구가 후순위예요. 직장 내에 있는 동료나 그 파트너 사이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주가 되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 가족과 친구들은 후순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퇴직하게 되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직장 생활 25년 하면서 제가 배웠던 거는 자,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요? 월급을 해서 돈의 가치를 어떻게 배울 건가? 이 부분들을 배운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명함은 회사가 주는 명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명함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 그리고 인맥은 좁게 깊게 가져가면서 평생의 파트너로 가져갈 사람들 인맥들을 만드는 것들을 직장 내에 있을 때 하면은 직장 위에 벗어나서 그걸 갖다 구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때 했으면 좋겠다. 이게 25년 동안 깨달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 직장 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뼈저리하게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그 현실로 닥치지 않을 때까지는 그렇죠, 모르죠.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 직장 생활 25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은 40대 초반에 가장 당당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대표이사가 있을 줄 알고 막 그 직원들도 스파르타로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했던 것 같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40대 후반이 들어가니까 급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구나. 내 것이 여기 얼마 없구나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끝이 뭐였냐면 퇴직이었던 것 같아요. 퇴직하는 순간에 이 세 가지가 그냥 순식간에 물거품을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되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참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것들을 먼저 지나간 길이시니까 꼭 참고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드는 생각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돈의 소중함과 예. 돈을 버는 거 그리고 예. 독립된 능력 예. 그리고 그 가족과 친구 같은 예.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예. 그래서 혹시 그 책에서 예. 한 40대 중반 정도에는 예. 좀 자기만의 사업 이런 사업을 거를 하는 거죠. 한번 구상해 보라고 예. 생각하셨잖아요. 예. 그 자기 사업을 하면 예. 사실 그게 어렵긴 하지만 예.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을 예, 것 그렇죠. 같은 단초가 예. 될 수도 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인생을 경제의 그 순환 사이클을 놓고 보면은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기 이때는 소비를 통해서 경제에서 돈을 쓰는 법들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시기고 이걸 청출하게 배우고 청년기에는 이제 취직을 해서 근로소득을 하면서 근로소득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한 것들을 단순하게 월급 버는 걸 넘어서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존재 가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 요즘 뭐 경영의 뭐 그루 이런 분들이 고객을 남기는 거다고 뭐 이렇게 고상한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남겨줘야지 순이익이 있어야지 회사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월급을 받아가면서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나면 중년기 때 아동기에 소비 배웠던 거, 청년기에 직장에서 돈 버는 걸 배웠던 거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거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자본이 필요하고 사업 아이템이 필요하고 사업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워서 사업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일종의 목돈을 모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노년기에는 이 목돈 가지고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자기는 이제 자기 삶의 의미들을 갖다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그 삶과 경제가 그 사이클 주기로 해서 이 4단계로 건너가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한 것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과정에서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자님께서는 그 임원으로 마치시면서 이렇게 1인 문화 자본가로서 새로운 그런 이제 자본을 또 창출하시고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제가 봤을 때 그 임원까지 하셨으니까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소위 성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셨을 때 다 그 잘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옆에서 보실 때? 아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다고 늘 얘기하는데 그래도 글쓰기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는데 그런 단초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 임원까지도 하셨는데? 다른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 경제 구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게 점점 고령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건 뭐 오 이사님도 느끼시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50대 이후에서 일 찾아야 될 일자리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청년들이 찾아야 될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찾게 된 일자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또 없게 되냐면 사실 임원까지 올라오면 낮은 일들을 더 그러니까 좋은 차에는 대형차를 타시던 분이 중형차로 못 가잖아요. 큰 대형 아파트 사셨던 분이 중형 아파트를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원까지 하셨던 그 사회적 소셜 레벨에 있었던 분들이 그보다 낮은 지위를 갖다가 찾는 것들을 만족하면서 그 일자리를 하는 게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낮춰서 간다 하더라도 자리가 없을 뿐더러 그런 낮추고 싶은 생각들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내려놓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임원들을 놓고 보면 임원들 중에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새로운 일을 찾는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이 한 40% 되고요. 30%는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너사나 아니면 그 직장에 물건을 납품한다든가 해가지고 직장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을 가져가는 이 정도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좀 그 임원으로 퇴직한 다음에 이렇게 화려하게 뭔가 경제적 노후가 100% 펼쳐진다 이렇게는 좀 말할 수가 없는 걸까요? 없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함이 없어진다고요.
명함이 준 거였잖아요. 명함에 준 사회적 지위였잖아요. 그래도 대기업 임원까지면 우리나라에서 예. 많은 분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꿈꾸는 그 자리일 텐데 예. 꽃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죠. 그때 다 누렸잖아요. 네. 뭐 임원이 되면 법인카드부터 복지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린 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임원하게 되면 임원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이 사회적 지위가 임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딱 내려오잖아요. 차관이었던 분들도 나중에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의전하러 차관 이후에 가게 되면 그쪽에서 예전에 의전했던 것들 때문에 대접을 해주려고 해도 나는 아니다고 딱 그쪽 부분들 다 거절을 해요. 보통 서비스를 해서 의전용 차량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차관 정도급의 했던 미국에서 하겠으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데 그분들은 딱 거절을 해요. 나는 이제 차관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차관이나 고위직에 있었다가 실제로 퇴직한 분들마저도 그 고위직의 대접을 받고자 하죠. 그래서 직장의 마지막 명함이 이 이후에 계속 그 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장관이었던 분은 장관님이잖아요. 대통령이었던 분은 대통령이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임원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던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 버려서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이후의 삶이 사회적 지위가 상실했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죽음에 대한 인식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아무래도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궁극적인 목표는 임원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봐서 뭐 경제적인 자유 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회사에 취직 딱 하는 순간에 난 대표이사 가야 될 거야. 대부분 다 신입사원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많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임원도 되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오히려 좀 뭐 다른 투잡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소속되어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많은 걸 놓는데 첫 번째로 놓는 게 자기 개발하는 걸 놓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직장 다닐 때 사실은 자기 개발해야 돼요. 저는 직장을 돈 받고 다니는 학교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돈 받고 다니는 학교에서 그때 자기 개발을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그 순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다 퇴직하는 순간에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망치에 머리가 뻥 맞은 것처럼 멍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1년 동안 아시죠? 좀비. 1년 동안. 1년 정도는 그 임원들 퇴직하고 나면 1년 동안 좀비가 돼요. 눈이 그냥 멍해가지고. 진짜요? 네. 몰라요. 저는 지금 문정동에 그 사무실에 지금 퇴직한 임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지금 제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퇴직하게 되면 임원들이 이제 그쪽으로 와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는 임원들 보면 초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비참하다고 가족들 얼굴도 자기 보기 부끄럽다고. 야, 그렇구나. 저 임원분들이라서 저는 되게 이제 진짜 사실 임원 자리 올라가는 거는 진짜 0.1%, 0.몇 %잖아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가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우아한데 그 내면에서는 오히려 더 치열해요. 그쪽 세계가. 그러면 혹시 그 은퇴를 하신 다음에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좀비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뭔가 진취적이고 더 밝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소수라도. 그런 분들의 좀 특징이나 과정은 좀 어떤 건가요? 제가 보면은 제가 한 2분 정도를 갖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첫 번째 분은 지금 모 공기업체 사장으로 갔어요. 퇴직하시고. 네, 퇴직하시고. 와, 1년 만에. 네. 근데 그분의
사실은 그 지원하는 지원서 작성하는데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줬었어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분을 경력상을 딱 보니까 이 공기업에 딱 맞는 경력 관리를 해왔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필요한 게 어떤 경력이 필요했었냐면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기능이 있어요. 개선실이라고 말하는데 개선실이 뭐냐면 어떤 업무에 대한 걸 개선할 수 있게 흔히 말하는 이제 감사자가 누구를 벌 주는 거 이외에 개선하는 역할들을 해주는 역할들을 했는데 거기에도 계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선식품에 대한 그러니까 농수축산물을 갖다 매입하는 구매부서에게도 계셨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법인장을 하셔가지고 해외에서 도매법인에 대한 이런 역할도 하셨고 또 물류회사 대표를 한번 하셔가지고 물류회사 대표까지 해서 물류에 대한 기능들을 다 하니까 지금 공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경력 관리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력 관리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런 경력 관리들에 대해서 다른 교관 단체장이 되는 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도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분은 원래 그 인사 노무 쪽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이분은 그냥 헤드헌터 해가지고 그것도 회사에 관련된 헤드헌터가 아니라 다른 분야의 헤드헌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헤드헌터 그 사장님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자리를 잡으실 분이 있고 뭐 이분이 이제 제가 보기엔 가장 알짜배기인 것 같아요. 그 약재 도매상을 또 어떻게 원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약재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당뇨 때문에 건강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약재 도매상 해가지고 지금 약재 도매상 저쪽에 평촌 쪽에서 크게 해요. 아, 도매상을 직접 하세요? 네. 야. 그걸 차려가지고 그래서 뭐 오히려 더 이제 그분님 같이 자기 사업을 하니까 훨씬 더 짭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장생활 한동안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살기라고 흔히 말하는 이걸 갖다가 나와서 자기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해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기 경력들이만 가지고서 다른 데를 재취업하려고 하다 보면 늘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시면 네. 그 이제 직장 생활에서 네. 그 임원 그리고 또 나와서 제2의 창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 외에 이제 그 방법이 좀 안 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이제 재테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재테크를 해야 되냐면요. 사실 근로소득자가 이 근로소득,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경제성장이 높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막 10% 이상 성장할 때 이때가 가장 좋은 근로생활하는 시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1%밖에 안 저성장. 되잖아요. 네. 이 저성장 시대는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률이 높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임금 인상은 안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자산 가치, 물가, 자산 가치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재테크 이외에 다른 월급만 가지고서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첫 스타트점이 제가 보기에 IMF 이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 팬데믹 이후에는 거의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근로 생활을 하더라도 이때는 팬데믹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저희 때는 선택이었어요. 저희 때는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재테크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재테크하는 법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동공부의 직장의 동공부의 첫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재테크하는 법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직장에는 건 월급만 받아온 것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해서 월급만 받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한계가 분명히 닥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소득, 그다음에 돈을 쓰는 지출, 돈을 쌓아가는 저축, 그다음에 돈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 있는 대출, 그리고 돈을 갖다가 불리는 투자, 이거의 과정들을 잘 알아야죠, 직장인들. 일도 잘해야 되고 그것도 알아야 되고 좀 피곤하긴 하겠네요. 피곤하죠. 근데 피곤한데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다 안 한 거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저도 글을 쓰면서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다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출도 내가 쓰고 있는 지출 중에
가장 큰 지출이 세금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지출 중에,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빠져나가는 거, 내가 벌어놓은 소득 중에 빠져나간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세금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세금 관리에 대한 것들도 돈 공부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장인들 하면서는 다 전무해요. 심지어는 연말정산하는 것도 이게 내 돈을 미리 줬다가 나중에 받는 건데, 그 몇 푼 받는 거 가지고 막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래 살아가는 게 월급쟁이들이잖아요.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면서. 그냥 쓰는 그러니까, 거죠. 보너스.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경제적인 무지를 가지고서 살아가면은 앞으로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근로자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창업을 한번 해본 분들, 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그런 분들은 책임이 되게 어쩔 수 없이 되게 네. 빠삭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운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 창업도 제일 필수라고 하는 네. 그런 것도 참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네. 것도 느끼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실 때 그 내 집 마련 네. 그 관련해서 네. 내 집 마련을 이제 어떤 분들은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그때는 근로소득으로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네.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올라가고 네. 그럼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른 거죠. 아, 근로자로 살기는 네. 예전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근로 살기는 진짜 저희 때, 저희 이전에 특히 58년 개띠들. 아, 이때가 산업화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민주화 세대 해가지고, 민주화 세대이고요. 저희 이전에 이제 산업화 세대들은 신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두 자릿수였잖아요. 10% 이상이 성장했는데, 10% 이상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자리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네. 일자리가 널려 있으니까 그 일자리를 그냥, 저희 윗세대들은 그냥 대학만 나오면 그냥 바로 취직됐고요. 취직돼가지고,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진급했어요. 왜냐면 그 회사가 점점 커져가면서 자리들이 많이 남아니까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남만 버티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직장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 중에 가장 큰 충언이 뭐냐면요. 충고가 참어라. 버티면 된다. 이건 산업화 세대. 아, 그냥 커지는 거군요. 네, 그 커지는 환경이.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 그 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회사가 침체되고 위축되면은 자리가 없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고 뭐 해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산업화 세대들이 훨씬 더 근로자로 살기는 쉬웠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창업하기는 지금 현재가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창업에 대해서는. 왜냐면 창업은 이거 같아요. 이 판이 바뀌는 시기에 창업이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요. 판이 바뀐다는 건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 안 해봤습니다. 아, 그 제주도 가서 네. 거기서 그렇게 짧게만 해보고. 낚시하면 딱 시간대가 잡히는 시간대가 있어요. 해 뜰 때, 해질 때. 맞죠? 기억은. 네. 해 뜰 때, 해질 때. 왜 해 뜰 때, 해질 때가 그때 낚시하면 고기가 잡히냐면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어두웠다가 깜깜해지, 어두웠다가 밝아지거나 밝았다가 어두워지거나. 그러면 이때 뭐냐면 물고기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먹이를 찾는 활동들이 일어나서 그때 미끼를 놓고 하게 되면 낚시 잡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판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예. 지금 판이 결정적으로 바뀌고 싶으면 저희 이제 유통업체만 놓고 보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이 거의 한 팬데믹 시작되는 시점에서 확 바뀌죠. 지금은 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매출보다 온라인 매출들이 훨씬 더 강력하죠. 쿠팡이 상장해가지고 뭐 백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쿠팡이 지금 창업한 지가 지금 10년밖에 안 되잖아요. 12년이가 될 거예요. 12년 만에 100조의 회사를 갖다가 예전에 할 수 있었나요? 아, 그렇죠. 시가총액을 앞선 거죠, 전통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을 갖다 전통기업을 다 앞서버렸잖아요. 뭐 외국 사례만 들더라도 그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나이가 40도 안 됐잖아요. 네. 뭐 21살 때 창업해가지고 지금 이 성과를 만들어낸 거. 그러니까 이 판이 바뀌는 시기,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아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이 바뀌는 시기.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면서 실질적인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일들이 창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가 딱 벌어졌을 때 이때마다 돈을 갖다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떼돈을 번 거예요. 뭐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돈을 벌었던 때는 어떠냐면 철강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해서 철도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이제 뭐 철강에 대한 철강왕 카네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다른 모든 포드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마다 그 시기의 운에 의해서 판이 바뀌어지는 시기에 의해서 돈이 벌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딴 데가 보면 판이 바뀌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저는 그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만 있다 그러면. 그래서 사업하기는 좋고 근로자로 살아가기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져가지고. 그 요즘에 그 정부 지원 사업이나 예. 지식산업센터도 예. 굉장히 혜택이 좋더라고요. 많아요. 네. 세금 감면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세대분들이 힘들어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어차피 삶은 살아가야 되는 거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또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다 살아보시면서 느끼신 바로는 어떻게든지 또 길은 과거와 또 좋은 여건이나 기회는 있는 부분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살기에는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할 수 있는 그 지원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냐면은 정부는 경제를 갖다가 살려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전 같으면 잘 나가는 회사들한테 대출해 줘서 그 회사들이 투자하게 하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은 뭐냐면 벤처 창업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창업하는 분들한테 지원책들이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소득자들의 가장 큰 지출이 뭐냐면 아까 세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금 감면해 주는 것만 해도 큰 지원이 돼요. 뭐 돈 빌려주면서 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대출 이자를 갖다 낮춰주는 것만 해도 큰 지원이 되잖아요. 사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자본하고 사업 아이템하고 이 부분들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유지될 수 있는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들이 다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을 정부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 부양책이 그거 이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과거랑 지금이랑 좀 변한 게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그 지식산업센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지식산업이라는 잘 말 안 쓰고 또 지식산업센터가 그 부지가 공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원래 사실은 제조업이나 이런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판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판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판이 바뀔 때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 그러면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는 이제 좀 그거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그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어떠한 일이라도 일단 직업은 한번 좀 회사는 가져보는 건 반드시 필수 코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많이 찾았잖아요. 근데 창업을 위한 배움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찾는다 그러면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에 창업의 아이템을 찾고 공부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취업을 해서 거기서 배우면 좋겠어요. 이건 뭐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시대가 달랐으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요구하느냐 그런다 그러면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굳이 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서 그쪽에 취직하려고 너의 젊음의 시간을 갖다 다 허비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배워서 스스로 창업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봐라. 그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제 아들한테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른으로서 그냥 그 꼰대 같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재 그 시대의 흐름을 가장 맞는 적합한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성장, 고속 성장 시기랑 네. 또 저성장을 이렇게 시대적 상황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분들하고 다른 거니까 네. 그리고 그 시대에 그거에 맞게 네. 사셨던 거고 네. 또 준비를 하셨던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성장 네. 시대에 들어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생존하시고 번영하시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그 맥락적인 차원에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예. 이제 여기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하는데 이 책에서 예.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재테크 부분.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적으로 이렇게 커리어적으로 자기개발적으로도 네. 이렇게 오셨지만 네. 재테크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셔가지고 네. 좀 탄탄하게 이렇게 네. 50억 자산가가 되실 네. 수 있었는지. 이 얘기는 제가 다른 차원이라도 하면 늘 댓글에 달리는 게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와이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댓글에 늘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초대할 게 아니라 와이프를 초대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와이프가 이걸 저는 경제적 속궁합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속궁합이 잘 맞은 것 같아요. 네. 어떤 면에서 맞았냐면 그러니까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이제 소득이고 돈이 쓰는 게 이제 지출이고 그다음에 돈을 갖다 쌓아가는 게 저축이고 그다음에 돈을 갖다 빌리는 게 대출이고 돈을 갖다 투자하는 게 불리는 게 투자잖아요. 이 각 과정들을 놓고 와이프와 저하고 이제 역할이 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돈을 버는 소득 부분에 한눈 팔지 않고 직장생활 25년 동안 해오면서 그 소득을 갖다가 임금을 갖다 끊임없이 올려왔잖아요. 네. 제가 뭐 처음 직장 시작했을 때 3천만 원이 안 되는 임금에서 퇴직할 때는 억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꾸준하게 올려오면서 소득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 벌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 벌었던 게 그러니까 25년 동안에 총 벌었던 걸 제가 이 글을 쓰느라고 산출해보니까 그러니까 한 12억 정도가 네. 벌었더라고요. 근데 12억 중에서 6억은 썼고 6억은 와이프가 거의 그러니까 50%를 저축한 것 같아요. 50%를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와이프가 지출을 아껴서 지출해서 50%만 해서 지출을 갖다가 50%만 할 수 있게 지출 관리를 잘했고요. 그 지출 관리 50% 했던 부분들을 쌓아서 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이 6억이 사실은 종잣돈이 돼서 이 6억 가지고 투자해서 지금의 부동산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97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97년도에 결혼하고부터 자기는 10년 동안에 한 2억을 모아가지고 2억 가지고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 이렇게 저한테 그때 공언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97년도에 부도난 회사 다녔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진짜로 와이프는 10년 2007년도에 2억을 모아서 1억 8천 대출 받아가지고 3억 8천짜리 아파트를 그때 샀어요. 10년 만에 진짜 그 장기 플랜을 성취하신 거네요. 그래서 2007년도에 3억 8천짜리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뭐 4-5배 점프가 했으니까. 그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5년 동안 해서 2억을 모아서 그래서 그 2억 가지고 또 하시고 이제 갭 투자해서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전세에 2억 보태가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그래서 1가구 2주택자가 됐고요. 또 5년을 해가지고 2억을 모아서 2억 가지고 대단하시네요. 딱딱딱 하시는. 그래서 2017년도에 그때 해가 2017년도까지 해서 부동산이 상승하기 시작한 데가 2017년부터잖아요. 그 이전에 집 세 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채가 지금은 다 15억 이상 하니까 그러니까 50억 올라가는 게. 아니 이렇게 한번 성공하시고 나면 뭔가 외제차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명품 이런 거 하나 또 소비하고 싶기도 하고 뭐 해외여행 혹시 그런 건 안 하셨나요? 그런 것들은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사든지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이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뭐 비싼 사이 아니라 이거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에서 그때 시즌 아웃 될 때 샀으니까 이거 38,000원 가지고 샀어요. 정말요? 네. 뭐 이거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이거 뭐
시즌아웃 할 때 9,9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명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남자들이 욕망을 그러잖아요. 명품 차. 야. 그러니까 외제차 정도 명품 차를 사고 싶은데 나는 그런 욕망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제가 했던 거고요. 근데 와이프는 그 돈을 갖다 그렇게 해서 쌓아가니까 그걸 갖다 저축해서 쭉 하다 보니까 2억이라는 종잣돈을 그렇게 마련할 수 있게 5년마다 된 거죠. 따박따박. 그러니까 5년 정도 해가지고 2억을 마련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축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충분히 종잣돈을 모을 수 있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부동산 투자에 길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원으로 이렇게 있으시고 이럴 때 네. 소비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임원이 좋은 점은 이거 있어요. 회사에서 복지 지원이 되잖아요. 복지 지원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임원을 하라고 하면 좋은 점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있을 때는 사실은 학교 나오잖아요. 대학 학교 다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건 회사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법인카드로 해서 요즘 법카드 얘기 잘못하면 큰일나는데 전 딴 데 쓴 건 아니고요. 네. 회사에 어차피 그 임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정이나 친구를 만날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 회사 일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회사의 파트너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해야 될 관공서에 누군가를 갖다가 대관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거의 회사에 어떨 때는 그날 퇴근해가지고 그날 출근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날 퇴근해서 그날 출근하는 거. 그렇게 해야 1시, 2시에 퇴근해서 그날 6시, 7시에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게 지금은 절대로 없죠, 그러면. 지금 임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임원부터 먼저 퇴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일들을 또 해야 될 수 있게 구조적인 부분들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줌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회사에 굳이 남아있지 않아도 일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일을 갖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거죠. 다른 지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게 아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자녀들 네. 사교육 이런 거는 왜냐면 교육비 이런 것도 막 어느 분들은 막 1억, 2억을 벌더라도 너무 지출이 커가지고 실제로 통장에 남는 게 없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교육비가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비는 와이프가 좀 알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교육비도 뭐 안 쓴 건 아닌데 불필요한 비용들을 그렇게 와이프는 그 교육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애들의 불만 중에라도 뭐 다른 집은 저희 여기 대치동에 수학학원 간다는데 왜 난 안 보내줘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아들들한테 들었죠. 저는 이제 회사에 일하느라고 잘 몰랐어요. 와이프가 그런 부분들은 크게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애들 교육비로 썼던 건 제가 기러기 아빠하면서 애들 캐나다에 보내준 거 그때만 유일하게 좀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 관리 부분들을 철저하게 했고 그거에서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종잣돈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영끌 많이 하잖아요. 영끌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아니면 경제가 좀 침체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투자했던 주식이라든가 자산들이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했을 경우는 그때를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저축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종잣돈 가지고 해나가는 게 훨씬 더 튼튼한 투자 방법이겠죠. 부동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의미 있게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근데 부동산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그 직장인들한테는 근로자들한테 많이 하라고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요. 주식과 다르게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것들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간만 견딜 수 있게 구조화,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 구조를 구조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가 난 부동산 투자인 것 같아요. 직장인들한테. 그 금리 상승이나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있더라도 그런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압박받지 않는 그런 선에서 투자해 놓으면 그렇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니까. 월급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신경 쓸 것도 없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게 주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인 동시에 주거 자산이잖아요. 주거 자산이란 뭐냐면 주거하다 보면 비용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을 사게 되면. 그래서 주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비용적인 세이브 측면과 나중에 자산으로서 투자해서 그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효과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주식은 투자 자산이잖아요. 주거로서 주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어차피 살아야 되는 주거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동시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걸 투자는 일석이조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낫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공부할 게 좀 작아요.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네. 진짜 말 그대로 그 급지 1급지. 1급지만 사면은 절대로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외곽 지역. 외곽 지역이고 그러니까 뭐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그 고령화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집값이 떨어질 거다 그런다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은 소멸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집값도 떨어지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들은 집값이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인구 밀집도가 세계 1등인 거 아시죠?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밀집도가 세계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국가 빼고 뭐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 빼고 내가 1등이에요. 우리가 그 1km 제곱킬로미터 안에 505명인가 되더라고요. 뭐 인구가 많은 걸로 예측되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들이 200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땅 대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 땅 대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시에 또 집중돼 살아요. 이 도시는 그러면 어디냐? 도시의 땅값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서울 수도권은 더 붐비고. 네. 서울 수도권이 왜냐하면 이 땅 내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땅은 한정되어 있는 데에서 이 공간을 갖다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잖아요. 위로 쌓을 가능은 없잖아요. 위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위로 올린 거에 대한 것들은 지금 재개발 다 제한이 걸려 있고. 공급 부족이네요. 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생기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은.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린다고 하니까 발작이 일어난 건 지금 주식에서 발작이 일어났잖아요. 뭐 부동산은 떨어졌다고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떨어진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이미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의 안전자산으로 저는 뭐 부동산 부분들은 근로자들은 하는 것들은 좀 추천을 합니다. 직장에서 처음에 이제 취직했던 신입사원들이 그 가장 꿈이 어쨌든 임원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임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드릴게요. 제 주변에서 임원 된 사람들을 이렇게 몇몇을 보면은 임원을 보통 이제 장군, 장수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군대로 얘기한다면 이 장수 중에 보면은 종류가 한 4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종류는 이제 맹장. 용감한 분들은 많아요. 저돌적이고 열심히 하는 이런 맹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장이라고 해서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지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들은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잘 끌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덕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끌고 가고 사람들 수용해주고 이런 덕장이 있는데 저는 임원들을 이렇게 쭉 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임원은 뭐냐면요. 복장인 것 같아요. 복장이요? 예. 복장? 운이 좋은 사람.
거기 아, 복장이 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해서 복장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에요. 네, 대부분이 복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복장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시기를 잘 만나야 돼요. 아, 네. 시기에 대한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케이스예요. 제가 능력이 뛰어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제가 임원까지 올라오셨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시기가 좋았어요. 어떤 시기였냐면 1997년도 이후에 네. 할인점,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막 성장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EDLP라고 그래가지고 원스톱 쇼핑 EDLP를 추구하는 쇼핑 문화가 막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점포 하나만 지으면 무조건 매출이 그냥 신기록을 바라볼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어요. 뭐 흔한 얘기가 돌덩이만 갖다 놔도 장사가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갖다 계속 늘려간 거예요, 그때. 그 시기에 저는 회사에 생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오픈한 적도 또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가 19개에서 점포 시작했는데 제가 투자할 때 130개까지 해외까지 하면 해외도 있었잖아요. 해외까지 하면 250개 정도의 점포가 10배가 넘네요.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점포가 확장되면 거기에 사람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버티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목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직장 생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임원이 되시는 거. 그런데 시기를 못 만났다 그러면 사업 아이템 중에 아니면 산업군 중에 그런 산업군들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또 임원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임원으로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회사들이 어디냐면요. 쿠팡, 뭐 마켓컬리, 아니면 뭐 네이버 쇼핑 뭐 이런 거.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카카오 쇼핑. 예. 이런 데들은 지금 막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계속 확장하고 있는 회사에 가면은 임원 쉽게 돼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뭐 맹장이 되겠다, 지장이 되겠다, 복장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임원 가기 쉽지 않고 너가 복장이 되면은 임원 간다. 그러니까 세상은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제 인생 살아온 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근데 자랑하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그래도 제가 만약에 제조사를 갔다면 저 임원 못 따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식품공학과를 제가 식품공학과를 나왔는데 식품공학과 나온 사람 대부분이 다 제조회사, 뭐 CJ인 이런 데 갔는데 저는 유통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롯데마트라는 롯데쇼핑이라는 유통을 했기 때문에 유통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임원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20살에서 대학 학과를 선택하는 선택이든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 선택이든지 그 회사를 선택했으면 그 회사 내에서 어떤 부서를 갈 거니까 선택하는 거든지 이런 선택 시점에서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 좋을 수 있는 선택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은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방적인 하늘이 내리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선택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 선택을 올바르게 했던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들을 잘할 수 있게 스스로를 갖다가 돈에 대한 공부도 하고 삶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그런 선택의 순간에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면 운이 좋은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건가요? 제가 최근에 좀 나이 몇 살 어린 이제 친구인데 박사과정 이제 해가지고 교수를 꿈꾸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노를 전공했는데 나노 안에도 분야가 많대요. 근데 배터리나 반도체랑 연관이 있으면 교수도 잘 되고 그렇죠. 막 산업으로 연계도 잘 되는데
나노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없는 자리들이 네. 나노가 또 있는데 그쪽을 하면은 네. 아무리 나노를 했어도 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순간에 뭘 선택하느냐가 이게 나중에 운으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런 운들이 작용할 수 있는 선택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임원까지 갈 때도 그런 선택의 연속 중에서 미래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선택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이 운을 만드는 건 선택에 달려있다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 자기개발 실력 여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네. 넘어서 뭔가 산업, 네. 사회 변화 네. 이런 뭐 정부, 기업들이 네. 향하고 있는 네. 그런 트렌드 네.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고 네. 그걸 결정하면 네. 성공할 수 네. 있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소크라테스를 만날 수 있다면 자기는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그 소크라테스한테 주겠다. 거기에 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안을 얻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그 선택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다가 선택을 잘 해나갔던 사람들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그런 해안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자기가 습득해온 것 같아요. 배워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만이 선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원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임원 됐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필살기들이 딱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조직 내에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임원이 됐을까 이런 얘기. 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그런 선택들을 분명히 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야, 문칠기삼이 이렇게 예. 와닿게 얘기해 주신 게 저는 처음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아 동공부에 하는 이 책을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돈이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행들의 이 끝을 이렇게 딱 헤쳐보면은 그 안에 돈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돈 공부를 통해서 이 돈을 어떻게 벌 건가의 이 부분들을 갖다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불행을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패들은 돈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얘기할 때 너가 행복하라고 돈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불행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돈 공부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해준 거죠. 그래서 돈 공부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필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돈 공부가 전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 등불이 될 거다. 이 돈 공부가. 이 등불이 밝혀주는 길만 쫓아가면은 너는 불행의 길에 절벽 같은 나락 같은 데 빠지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를 아들한테 해준 거죠. 그게 아마 제가 아들아 돈 공부에 하는 책을 쓰게 된 어떤 책을 쓰든지 뭔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글을 써지잖아요. 뭐 이사님 워낙 체질적으로 하면서 글도 쓰고 그다음에 동기부여하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마음 안에 동기 하나를 부여해 준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전 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는 이 동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이 될 것 같다 생각 때문에 그 모든 불행은 돈을 공부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 돈 공부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방어막 일부 전진을 위한 탄탄한 뒤에 토대가 되는 거. 토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 개발의 재테크까지 이렇게 한 번 탁 하니까 돈 공부가 확실히 이게 개념이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거는 진짜 맛배기에 불과하고 꼭 구체적인 내용 책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보내는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도 꼭 한번 느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하나 궁금한 게 이 네. 필명을 정스토리를 쓰시잖아요. 네. 이 정스토리는 무슨 뜻이에요? 정 스토리. 정 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정, 제 성의 네. 정의이자 정선영이니까 그 정에다가 스토리. 그러니까 정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 스토리라고. 앞으로 그럼 계속 그 이야기 네. 또 써 내려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아오는 모든 그 과정들이 저는 진짜 스토리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이 과정들을 그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화 시켜서 좀 전달하고 싶다. 그게 아마 작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면 크리에이터가 되겠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정 스토리 이 이름 안에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 나란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스토리가 갑자기 또 하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오시고 정말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써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과정에서 정말 기승전결, 뭐 발단, 전개, 위기 막 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막 그 가운데서 비교도 있을 거고 뭐 잘 나갔을 때 자신감이 차일 때도 있겠지만 또 열등감이 차일 때 되게 오만간의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특히 위기의 순간에 그걸 이제 지금에 이렇게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변곡점이라고 흔히 말하는 인생의 변곡점들을 보면 저 3번의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 변곡점이었던 건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뒀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했었는데 그때가 좀 변곡점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2학기 때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혼자 지냈어요. 시간을 제가 다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그게 한 25, 6까지 거의 혼자 지냈다고 보면 되는데 그 혼자 지내는 시간 속에 뭐 했냐면 책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책을 쓰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때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런 어쩌면 인생의 나락에 고퇴에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 나락에 빠져있는 순간에 뭐라도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붙잡고 있던 게 뭐였냐면 책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뭐 책을 거의 하루에 한 권씩을 뭐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꽂혀가지고 많이 읽었던 책이 고전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뭐 데미안이니 죄와 벌이니 이런 책들 그 길다는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그거는 진짜 길어요. 엄청 두껍고 그거는 거의 무기가 돼요. 그런 책들을 갖다가 그럴 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곡점에서 나를 붙들어줬던 거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때 당시 첫 번째 나를 붙들어줬던 거고요. 두 번째 제가 좀 힘들었던 게 1997년도에 부도나무에서 다녔다 그러잖아요. 부도나무에서 다녔는데 그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큰애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부도가 나셨나요? 네, 부도나무 회사에서 그래서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왜냐면 부도나무 회사들은 상여금 빼고 기본급여에서 한 70% 90%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생활할 때 그때 책이나 이런 걸 읽어왔던 그 인문학적 가치가 오히려 경제적 가치보다 못한 거구나.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밥벌이를 못하게 되면 내가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갖다가 불행 속으로 이끌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탄탄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것들이 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인문학적인 책 통해서 인문학적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존중했다면 그 이후에는 경제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고 경제적 가치 토대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가 퇴직하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퇴직하고서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이때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회적 죽음에서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종속되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종속이 아니라 자립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제적 자립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의 틀들이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온 것 같아요. 이 파마 머리에 회사 다니실 때는 파마머리 네, 안 안 하셨어요? 했고 이런 머리에 네. 또 이런 말투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나만의 정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 번의 변곡점 속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결국 극복이 되는 거죠? 예. 예. 뭐 가장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그 인생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매일매일이 별거 아닌 일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일들.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신문을 읽어야 되고 요즘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고 이런 별거 아닌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별거 아닌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은 이 별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별거가 별이 된다. 네. 야. 인생의 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꾸준하게 그냥 그래도 뭐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 다닐 때부터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신문 읽고 글 쓰고 이거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아들아 돈 공부해서 책을 썼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뭐 작가로서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책을 쓸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죠. 베스트셀러 작가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10만 부 에디션이 나오니까 10만 부까지 판매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대박이죠.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토대가 됐던 건 매일매일의 그 별거 아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글쓰기, 신문 읽기 했던 이것들이 나중에 저 책으로 해가지고 빛이 그런 거잖아요. 별빛이 된 거겠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던 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별거 아닌 일을 꾸준하게 하면 이것이 별이 될 거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저를 끌어온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멋진 정스토리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정스토리고 앞으로 또 멋진 정스토리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동기부여 받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자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의 저자이신 정선영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